하늘의 그림자 솔다트 5화 바위의 비밀. 장면 12. 바위 속의 거실. 세 명이 바위 속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은 더 이상 거친 사막이 아닌 마치 평범한 가정집의 거실처럼 아늑한 공간이었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질적인 풍경에 놀란 그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그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었다. 세르게이는 한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꺼냈다. 그는 맥주를 건네고 샤워실 문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샤워부터 해. 그들의 피투성이와 피로가 그의 말에 의해 잠시 잊혀졌다. 전현필과 마크 고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샤워실을 향해 걸어갔다. 또 다른 방으로 향하는 세르게이. 그들이 샤워실로 향하자 세르게이는 바위 앞에 있는 또 다른 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잠시 멈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사라졌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방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방 속에서 세르게이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고 소파와 식사. 사막 속 숨겨진 공간에 들어온 지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다. 세르게이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은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차분하고 일상적인 풍경처럼 보였다. 부엌에는 맥주병과 간단한 식재료들이 놓여 있었고 그가 능숙하게 요리를 하는 동안 공간은 따뜻한 향으로 가득 찼다. 한편 마크 고든과 전현필은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몸을 누이고 있었다. 소파는 특수하게 설계된 침대 겸용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누워 몸을 이완하며 그동안의 피로를 잠시나마 풀었다. 마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전현필은 지친 듯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세 명은 함께 테이블에 모여 조용히 식사를 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도감이 흘렀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리는 짧은 평화였다. 자정이 되자 대화가 시작되다. 밤 12시가 되자 세르게이가 무심하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전현필이 먼저 대답했다. 프랑스 요르단 대사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마크 고드는 고개를 저으며 경고하듯 말했다. 그곳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반정부군이 그곳까지 정보를 흘려놨을 가능성도 높아. 세르게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렸다. 일단 너희를 파리까지 데려다 줄게. 거기서 상황을 다시 보자. 전현필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 건데? 세르게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는 무언가 준비해둔 것이 있는 듯 앞으로 걸어갔다. 장면 13. 비밀스러운 탈출 방법. 세르게이가 앞문을 열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평범한 출구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비행기의 캐노피 같은 모습이었다. 전현필과 마크 고드는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세르게이가 무엇을 준비해둔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세르게이는 캐노피 내부로 들어가서 작동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바위를 감싸고 있던 모래가 마치 장막처럼 사라지며 땅속에 숨겨져 있던 4개의 터빈이 서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위가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전현필이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비행기야? 세르게이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늘로 떠오른 그들의 위치에서 창밖으로 아슬란 공국의 불바다가 펼쳐진 것이 보였다.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은 땅이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세르게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숨 자라. 아침이면 파리에 도착해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마크 고든과 전현필은 그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침대처럼 변한 소파에 몸을 눕혔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추격이나 전투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행체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그들을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새벽 3시 파리 근교 상공. 비행체는 새벽 3시 파리 근교 상공에 도착했다. 모두가 잠든 비행체 내부는 고요했다. 하늘에서 날아오던 비행체의 터보팬이 천천히 정지했고 그와 동시에 비행체의 날개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날개는 마치 낙하산처럼 펼쳐지며 공기를 타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비행체는 천천히 하강하며 마치 하늘에서 부드럽게 낙하하는 듯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파리 근교의 악시대 공연장 옆 숲이었다. 공연장 옆 숲 속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비행체가 조용히 착륙했다. 장면 14. 아침을 맞이하는 3명. 날이 밝고 서서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전현필과 마크 고드는 비행체 안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이 눈을 뜬 순간 세르게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간단하지만 배부를 아침이 차려졌다. 셋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편안함과 신뢰였다. 마치 전투의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그들은 평온한 아침을 즐겼다. 식사가 끝난 후 세 명은 비행체를 나왔다. 그들은 숲속에서 나무들을 헤치고 천천히 내려왔다. 숲을 지나자 그들 앞에 악시대 공연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 보였다. 주차장에는 이미 주차되어 있던 레인지로버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셋은 아무 말 없이 차에 탑승했다. 세르게이가 운전석에 앉았고 전현필과 마크 고든이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도로로 나서기 시작하자 마크 고든이 말했다. 노틀담 대성당에 내려줘. 전현필은 고개를 돌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요르단 대사관으로 가지 않는 거야? 마크 고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거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져가. 내 돈은 나눠서 가져가. 전현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세르게이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경고했다. 마크, 내가 이제 CIA 1급 제거 대상자라는 거 알고 있지? 조심해. 그러나 마크 고든은 웃으며 대꾸했다. CIA가 나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1급 제거 대상자가 된 거야. 걱정하지 마. 차가 노틀담 대성당 앞에 도착하자 마크 고든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그는 대성당의 거대한 입구를 잠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뒤돌아보며 세르게이와 전현필을 향해 짧게 말했다. 어느 전장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과 함께 마크 고든은 대성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대성당의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